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베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코로나19 추가 유급병가 지급안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주의 추가 유급병가가 지급된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확진율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대입 학력 평가 시험인 SAT가 디지털로 전면 전환되고 시험 시간도 줄어듭니다. 국내 학생들에게는 2024년부터, 해외 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동유럽에서 미군 병력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부를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 가스관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쟁적으로 농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윤 후보는 농업 직불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국립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집권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추가 긴축 정책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4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 낮 최고 72도로 예상됩니다.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오늘 관보를 통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렸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다망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밝혀서 접종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무화 조처 철회를 알리면서 의무화에 반대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UPI 통신은 어제 뉴욕주 1심 법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물도록 명령했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오미크론염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3월 출시 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해온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2주 전부터 생산을 시작한 오미크론용 백신을 1,420명에게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1, 2차 접종자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 그리고 미접종자 등 세 그룹에 오미크론용 백신을 접종해 안전성과 효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을 델타 등 이전의 변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방하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새 백신의 목표입니다. 바이오엔테크는 당국 승인이 나면 3월까지 시장에 오미크론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두 달 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금명간 모든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현지 일간지 윌란스 포스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 583만 명인 덴마크의 하루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는 급속히 줄어 43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1,700만 명인 네덜란드도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이 넘지만 중환자가 200명대로 줄자 식당, 술집, 극장문까지 닫았던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As countries go through the enormous surge in numbers of cases of Omicron, and then once they saturate the population, then I anticipate that in all of these places we'll see a similar, very rapid drop in numbers of cases.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가 미래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오늘 코로나 유급병가를 부활시키는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감염돼 돌봐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최대 2주의 추가 유급병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일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의 합의안에 따르면 가주의 업체들은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 혹은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2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병가는 26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에 적용되며 올 9월 30일까지 시행되어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거나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아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일단 직원에게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하고 그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 그에 준하는 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이 일단 유급병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 비용을 세금 공제 혜택으로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유급병가 비용 보전은 주정부의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직원들에게 80시간의 추가 유급병가를 지급한다는 유사한 법안이 가주에서 앞서 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규는 지난해 9월 30일부로 만료됐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면서 주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피셔앤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이 이전의 코로나 유급병가안과 다른 점은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증명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만료된 법안에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제출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employer 사이즈 상관없이 그게 어플라이가 됐었고요. 그 테스트 포지티브 했다는 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말 코로나 유급병가가 만료되면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관련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있으셨죠. 예. 그 코로나 걸린 직원이 있는데 뭐 서플멘터 페이를 줘야 되는 그런 생립을 줘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익스파이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를 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 사유로만 코로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본인이 걸려서 테이크케어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새로운 유급병가 법이 통과가 되면 좀 정확히 컴플라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썼는데 지급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지급을 이제 소급 적용해 주셔야 되는.
앞으로 수주일 내로 입법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과 확진율이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월 24일 현재 7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은 인구 10만 명당 310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율도 14%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확진자와 발생과 확진율이 모두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만 2천 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검사자 7명 가운데 1명은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며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112명으로 어제보다 48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91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2,864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새해 들어서 LA시의 살인 사건과 총격 사건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모 LA 경찰국장은 2022년 첫 3주간 LA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는 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첫 3주간 살인 사건 피해자 33명과 비교하면 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총격과 살인 사건이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첫 3주간 발생한 강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증가했다고 모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있는 유명 쇼핑몰 패션 아일랜드 인근 보석상에서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강탈해가는 스매시 앤 그랩 강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오후 3시경 369 샌 미구엘 드라이브에 위치한 JB 다이아몬드 앤 파인 주얼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국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장갑을 착용한 4명의 용의자들이 상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망치로 유리로 된 진열장을 부순 후 보석함을 챙겨 현장에서 도주 차량에 올라타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몇 명이 피해 상점 안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제4차 회의를 통해서 한 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제외국민 수와 신고 신청인 수, 해당 지역과 공간과의 거리, 그리고 제외국민 간 투표 참여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리조나주 마리코샤 카운티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투표소는 1135 사우스 dob슨 로드에 설치돼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하는 구간 꽉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9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 역시 10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논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는 심한 편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매닝 애비뉴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웨스턴 애비뉴 구간 꽉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샌피드로 스트리트까지 정체 현상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추돌 사고 발생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헌팅턴 드라이브 구간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로스크랜스 애비뉴, 101번 노스 카헨가 블루버드 출구에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입학력 평가 시험인 SAT가 디지털로 전면 전환이 되고 시험 시간도 줄어듭니다.
칼리지 보드는 국내 학생들에게는 2024년부터, 해외 학생들에게는 내년부터 디지털 SAT 시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대입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SAT 시험이 전면 디지털 형식으로 바뀐다고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컬리지 보드는 국내 학생들은 2024년부터 디지털로 전환된 SAT 시험을 보게 되며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은 2023년 봄부터 디지털 SAT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도 간략해지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기존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포맷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수험생마다 시험 문항 순서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치딩이 어려워지고 시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될 위험성도 없앴다고 컬리지 보드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SAT 미출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는데 디지털로 변경되면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시험에서 탈피하기 때문에 시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포맷하에서는 시험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국의 수험생들이 정해진 날에 맞춰서 다 함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어져 학생들이 더 편리해지게 된다고 컬리지 보드는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주말에 특정 시험장으로 갈 필요 없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감독하에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각 고등학교에서 SAT 시험 일시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 본인의 랩탑이나 타블렛 혹은 학교가 제공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컬리지 보드가 시험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테스트에 락인한 후에는 온라인상으로 시험 답을 찾아볼 수 없도록 탭이 새로 열리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췄다고 합니다. 긴 문장을 읽은 후 그 안에서 여러 개 문제를 푸는 형식에서 탈피해 문장의 길이도 간결해진다고 합니다. 대입 컨설팅 업체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디지털로 시험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생소한 방식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시행 몇 년 동안은 종전의 시험과 새로운 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컬리지 보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UC가 SAT 시험을 입학 사정에서 폐지하고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옵션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SAT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대표는 밝혔습니다. 전국의 유수대학들이 SAT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여러 대학에서 합격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우수한 SAT 성적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수사를 위한 검찰의 특별 대배심 구성을 승인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오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크리스토퍼 S. 브래셔 수석 판사가 2020 대선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수사를 위한 특별 대배심 구성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특별 대배심은 최장 12개월 동안 조지아주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수사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 대배심 소집은 조지아주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특별 대배심은 활동 종료 직전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형사사건 정식 기소를 위한 일반 대배심 소집을 검사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특별 대배심 소집은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에게 2020년 선거 개입 수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분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동부 해안 인근에서 선박이 전복돼 3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복된 선박에 매달려 있던 남성 1명이 주변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미립국 시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동유럽 지역 군사력 증강에 들어간 미국이 일단 긴장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막판 외교 담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통제 등 미국이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의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BS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동유럽에서 미군 병력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 8,500명에게 재배치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명령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해당 재배치가 동유럽에 국한될 뿐 러시아의 침공이 우려되는 우크라이나 내부를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We have no intention of putting American forces or NATO forces in Ukraine. But as I said, there are going to be serious economic consequences if he moves. 백악관은 미군 재배치가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어적 행동의 한 부분일 뿐 독자 작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the aggressive behavior here is on the part of the Russians. This is a defensive alliance, not an offensive alliance. 군사적 대응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한 추가 제재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향한 제재는 물론 금융 결제 금지에 더해 수출 통제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특히 첨단 부품 반입이 어려워지면 방위산업과 항공기 등 러시아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라며 수출 통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방 측과 러시아 간 막판 접촉 과정에서 미국이 꺼내든 대규모 병력 이동과 추가 제재 같은 강공책이 외교적 해결 노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러시아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군사 원조 물자를 실은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블린이 키예프에 도착했다면서 전달된 군사 원조 물품의 규모가 미사일과 발사대 등을 포함해서 총 80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군사 장비와 탄약 등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 정부가 승인한 2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독일과 러시아 간 직통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전체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완공은 됐으나 아직 가스가 수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노르트 스트림 2 중단을 전제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기에는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와 미국 등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업체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업체의 여력과 이 물량을 유럽에 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럽이 겨울과 봄을 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평가 중이라면서 외교와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한일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간 미국이 의도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고 대화와 외교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LA 시간으로 오늘 낮 4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내각 구성 등 정치 혁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파와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하고 과학기술과 미래 환경 영역 등에서 30, 40대 장관을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의 자질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공방하고 흠집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만큼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이른바 586 용태론 등 당내 쇄신 흐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 정치인의 은퇴는 감히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의견을 모아서 내부에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도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설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농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배로 늘리겠다 공약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를 순회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농촌 인구가 많은 경기 북동부 지역을 겨냥해 농어민 기본소득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1인당 1년에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어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의 이 다급한 소멸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수당 10만 원씩을 인상하고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자 유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책도 밝히면서는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나흘째 경기도 순회 일정을 이어가고 부천에서는 택배기사 등을 만나 관련 노동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지금보다 2배 많은 5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당 평균 수령액도 500만 원 정도로 올라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한 몇 프로씩 줄이는 것과 함께 불효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환경 분야 공약도 함께 밝힌 윤 후보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춰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와 요양병원 등엔 공기정화기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외교안보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북 5도청을 방문해 이북도민과 탈북민을 만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집권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비전을 밝히는 회견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려 있다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양쪽 모두 빚내서 돈 쓰겠다는 후보만 있지 돈 벌어오겠다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는 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청와대가 아닌 정부 청사에서 일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그럼에도 단일화가 된다면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후보 중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 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 교체는 위험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은 당 차원의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주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투표권이 없어 선거철이면 더욱 외면받아온 이들을 위해 심 후보는 전담 지원 체계를 만들고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름커녕은 소리도 없이 지금 차별받고 있는 분들이 이주민들인데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또 부채감이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직접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은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YTN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3구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4.7%, 이재명 후보가 35.6%로 윤 후보가 9.1%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다소 떨어진 9.8%였고 심상정 후보가 3.9%, 김동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가 절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후보는 40대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에선 윤 후보, 50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전라도와 제주를 빼고는 모두 이 후보를 따돌렸는데 전통 텃밭인 TK 지역 외에도 서울과 강원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은지 물었더니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2.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야권 단일 후보를 가정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고 안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이 후보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난 조사보다는 차이가 다소 줄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선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역전된 겁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후보가 안 후보를 14.3%포인트 큰 폭으로 따돌리며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44.5%,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5.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4.2%는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을 잘할 거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란 응답은 31.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응답이 49.6%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 1.2%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한다는 답변이 39.7%, 잘 못한다는 응답은 56.5%로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2달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그제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외에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걸 막아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하고 이 대가로 화천대유에 재직한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녹취록에도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총선을 전후해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에게 2016년 3월 1일 돈을 받았지만 남 변호사의 구속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일 뿐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하루 앞두고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6.77포인트가 하락한 34,297.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3.68포인트가 밀린 4,356.45, 나스닥 지수는 315.83포인트 떨어진 13,539.2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생산 차질 우려가 더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29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85 6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잠시 상승세가 주춤했었던 유가는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을 해서 $85 선에 안착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고 지난 2021년도에는 사상 최대 연간 순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한미은행은 4분기 순이익은 3,33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 9센트로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는 동시에 3분기 연속 최대 분기 순이익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연간 순이익은 9,870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4분기 신규 대출은 6억 2,500만 달러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총 대출을 51억 5천만 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예금은 57억 9천만 달러를 기록,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자산은 68억 6천만 달러입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의 영화 시각 효과 제작사인 D&E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증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D&E는 오늘 나스닥 시장에 등록된 스펙, 스포츠 벤처스 애퀴지션 코프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E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로 평가가 됐고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최대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 전망치를 30억에서 35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백신 매출은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친 2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매출 전망치는 경쟁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과 추가 긴축 정책을 예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월 첫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크 카바나 금리 전략가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시장이 올해 사회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 성명에서 연준은 2018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이 3월에 열릴 다음 회의 직후에 있을 것임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연방준비제도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이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헌터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번 성명에는 3월에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강한 암시를 포함해 매파적인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연준의 정책을 연기할 이유를 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 4차례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시기와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명서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6월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매입 종료 시점을 올해 3월 말에서 2월 중순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투자회사 뮤지니앤코의 에릭 밀러 상품 투자전략 이사는 연준이 2월 중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준 관료들이 최근 올해 3, 4회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자산 매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중단은 금리 인상 일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시장의 조정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드라이브가 방산업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오늘 로키드 마틴이 로켓 엔진 제조업체인 에어로젯 로켓다인을 인수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FTC 자체 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연방법원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인수 저지를 위한 예비명령을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 2020년 12월 에어로젯을 총 4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FTC는 이번 인수가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고 국가안보의 중요한 분야에서 시장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홀리베도바 FTC 경쟁국장은 경쟁에 대한 압력이 없다면 로키드 마틴은 품질은 떨어지고 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돈은 미국 정부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송은 FTC가 방산업계 합병과 관련 몇십 년 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급 불일치로 발생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앞으로 몇 주 내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특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계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정들에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주장에 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반도체 칩 부족이 지속하자 지난해 11월 현황 파악을 위해서 150곳의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오늘 미시간주 랜싱에서 회사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금액인 총 7조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GM은 4,000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기존 공장 인력 1,000명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 베라 CEO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시간이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GM은 40억 달러를 들여 미시간주 오리온 타운쉽 조립 공장을 전기 픽업 트럭 조립 공장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오는 2024년부터 쉐볼레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등의 신형 전기 트럭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제3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제3 합작 공장 설립에는 총 26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GM은 북미 지역에 모두 4개 배터리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추가 배터리 공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마크 로이스 GM 사장이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도 이어지다가 내년이 되면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계속되는 데다가 경기 회복에 따른 강한 수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합한 결과로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올해 물가가 선진국에서 3.9%,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5.9%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1.6%포인트와 1.0%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대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직전보다 0.5%포인트가 하향한 4.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록적인 급등세에서 석 달째 주춤했습니다. 오늘 S&P 코어로직 케이스-쉴러가 집계한 기절조정 11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연율로 18.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19%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전미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까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작년 9월부터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른 영향으로 일부 잠재적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1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역사적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풍주의보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발효 중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륙과 산악지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내륙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더 흐려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4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43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는 74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3도, 해안 지역 6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밤 늦게 더 흐려집니다. 바람은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 69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낮 최고 80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섭씨 5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